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지방을 거쳐서 오늘 새벽 3시경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눈과 귀가 현재 평양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푸틴의 평양 방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 안보 특보를 지내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편의점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뜩이나 오늘 오전 11시부터 민주당이 주관하는 외교안보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식사도 다 못하시고 오셔가지고 너무 송구합니다. 예. 자, 우선 올해 푸틴 대통령 24년 차인데요. 2000년에 가고 24년 만에 다시 북한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푸틴의 평양 방문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불량 국가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주도하의 국제 제재의 대상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니까, 네.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를 그런 맥락에서 다시 돈독히하고 공고히 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방을 방문했으니까 그 답방의 형태도 띄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통적인 러시아 북한 관계를 공고히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이제 일종의 공동의 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네. 양국 간의 공동의 유대를 강화하고, 예. 그다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심화가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반대 심리 같은 것으로서, 예. 결국에 북한하고 베트남 방문함으로써, 네.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로 이렇게 찍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북한도 베트남도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세를 과시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은 이제, 네. 미국 같은 데는 G7 중심으로, 그리고, 네.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우방국들, 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브릭스를 이용을 하고, 네. 글로벌 사우스를 이용해 갖고, 예. 또 자기들의 새로운 영향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푸틴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지만, 네. 결국 미국 중심의 결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결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네. 결국에 미국 중심의 대북한, 대이란, 네. 제재 체제를 무력화시키게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또 그런 면에서 또 많은 브릭스 국가나 또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예. 이런 미국 중심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 그들 국가들하고 규합을 해갖고, 예. 일종의 반미, 예. 전선을 형성하겠다. 예. 어떻게 보면 과거 냉전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냉전의 두 개의 세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다가 전쟁도 있었는데 실제로 국제사회가 그렇게까지 나아갈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평양 가기 전에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유라시아 관련된 입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움직임.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안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나온 건데요.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 거는 과거 냉전 시대에, 네. 소련 주도하에 코메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믹 코오디네이션 카운슬이라고 해서, 예. 경제 협의체 비슷한 건데, 예. 당시에 이제 소련 중심으로 해서 와르소바
바르샤바 예. 동맹 기구들 예, 바르샤바. 그리고 북한 포함해갖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구 중심의 경제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경제 관계를 진흥시켜 왔던 사례가 있었죠. 그때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경제적 소위 중추 국가 또는 패권 국가는 소련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련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국제적 경제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뜻이 같은 국가들, like-minded countries, 예. 이들 국가들을 규합해 갖고 예. 하나의 대응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예. 그중에 하나 이제 북한하고 이제 입장이 같으니까 그렇게 나가되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유라시아 문제는 뭐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유라시아에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 유라시아라는 게 뭐 뻔한 국가들 아닙니까? 러시아, 중앙아시아, 네. 중국, 몽고, 네. 북한 네. 이런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 간의 뭐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지정학적인 선택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오늘도 저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온 게 그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가 진흥이 되고 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미국이 압박을 감안할 때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냐 예,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선을 꾸미겠다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시발점이 이제 푸틴의 그 평양 방문으로 촉발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 이 전선은 더 커지고. 아니 이미 시작되고 있죠. 이미,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예. 세계 평화회의. 평화회의만 하더라도 예.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 서명하지 않은 국가 100개 국가가 네. 참여를 했는데 80개 국가가 서명을 하고 29개 국가가 예, 안 했죠. 서명을 안 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브릭스 참여하는 국가거나 참여 예정인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인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할 거 없이 네, 그 네. 브라질 전부 다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연히 브릭스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미국과 서방이 옥죄오는 이러한 국제 제재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브릭스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사우스하고의 연대를 강화시키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예. 북한하고 베트남도 간다. 방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냉전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냉전 체제라고 했을 때 뭐 핵심은 이념적 대결 구도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소위 양자 예. 그 군사 대결 구도. 예. 그래서 그 핵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논리에서 움직이고 예. 있었고 그리고 냉전 체제 하에서는 결국 서로가 방문했었을 때 전부 다 국가보안법 위반 식으로 해갖고 네. 소위 인적 교류나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었죠.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냉전 체제 하에서는 뭐 가트 체제 예. 또는 브레튼 우드 통화 체제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유주의 세계 체제하고 예. 코메콘 같은 사회주의권 경제협력 체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블록화가 돼 있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죠. 뭐 이념적 경쟁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냉전 시와 같이 네. 팽창이냐 공정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경제적 상호존도 상당히 심해지고 그리고 그때보다는 냉전 시보다는 오히려 다극 체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순화된 양극 체제적인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인적 사회적 교류 같은 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 사람들이 신냉전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냉전 구도라기보다는 콜드 피스 차가운 평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지금과 냉전 시기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악화가 돼서 진짜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대결 구도로 가고 그다음에 미국 나토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대결 구도로 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신냉전으로 가는 거라고 보겠죠. 그 아직은 찬스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탈냉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냉전, 탈냉전, 그 다음에
탈냉전은 미국의 유일 네. 유니폴라 모멘트, 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네. 지금은 차가운 평화, 콜드 피스. 예. 그 지금 상황이 악화가 돼서 군사적 대립이 심해지고 예. 사회문화적 경제적 분절화가 이루어져서 양극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냉전으로 가겠죠. 그냥 아직은 찬스가 있어요. 신냉전이 기회가 되도록 막을 수 있는 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가 뭐 제일 굉장히 중요한 건 미국하고 네. 중국 사이의 이제 대화, 네. 협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 이걸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국가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예. 가령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도 예. 2020년 7월 23일이죠. 그 당시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클 폼페오 장관이 네. 그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을 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을 해서 네.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공동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을 사이 때려 부셔야 예.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과 별개의 것이다. 예. 우리는 중국 인민의 편은 들지만 중국 공산당에 예.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예. 본격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국가들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면은 네. 길이 안 보이겠죠. 근데 지금 그 빅터차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6.25 이후 미국에게 최대 위협이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미 전선으로 사실상 미국한테 무슨 위협이 되는 것처럼 뭐 극단적인 보도가 좀 나오고 난 있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잘못 보는 거라고 봐요. 그 친구는 세상을 냉전적 시각에서 보죠. 그러니까 빅터 차례는 친구는 네. 동맹이 모든 거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한미 관계가 전 분야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 아니냐. 네,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한미 관계의 하위 체제인 군사 부분에 있어서 협력 형태다. 예. 그렇게 그 친구 보지 않아요. 그 친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예. 한미 관계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분야에서도 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예. 동맹을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 친구는 좀 과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북한 붕괴론 같은 것도 네, 그 친구가 쉽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 예. 같은 논리에서도 예. 뭐 푸틴이 북한 가는 거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북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긴 하겠죠. 네. 그 러시아에게 큰 변수가 될까?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푸틴이 갔다.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같은 것을 네. 러시아에 줘서 러시아에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우려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뭐 북한도 자기들 전쟁 그 비축 물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러시아하고 그렇게 호환성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저 위성 그 위성 사진을 찍었더니만은 네. 저기 최소한 11,000개 정도의 예. 컨테이너들이 예.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다. 네. 그게 무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냐.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그 무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쓰여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걸 좀 개별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거는 추측이죠. 네. 확증은 아니죠. 예.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걸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무슨 그게 뭐 이번 푸틴이 예. 북한 방문하는 게 네. 아마 이제 새로운 냉전이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난 동의하지 않아요. 아마 그 빅터차 같은 친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다. 예. 그리고 푸틴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얘기하는 건 미국 중심의 국가들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국제 제재 체제가 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네. 응하지 않겠다. 예. 그럼 북한에 대한 이제 제재 시스템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러시아의 제재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로부터 미국이 제재라고 하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가졌는데 그 구상에는 큰 차질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뭐 다각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세계가 냉전으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여러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하고 일단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만나서 어떤 내용의 어떤 그 합의서를 쓸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그
그 단위가 높은 포괄적 동반자 협정, 뭐 조약, 뭐 여기 수준에 달하는 것이 될 거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축축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2000년 7월이죠. 네. 그때 이제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러시아 북한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61년. 1961년에 네. 체결된 그러니까 조소 네. 우호 협력 조약을 이제 개정한 건데 거기서도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 소위 서로 간에 그 안전을 해치는 상황, 네. 서로 간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네, 양국이 예,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돼 있어요. 접촉할 용의, 용의가 예, 있다. 용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 개입하고 아주 거리가 먼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자동 개입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 그 쉽게 넣지 않습니다. 뭐 한미 동맹이 예.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동맹 조약 케이스로 이렇게 보는데 네, 네. 거기도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다음 중국이 북한하고 거의 자동 개입과 비슷한 그 네. 우호 협력 조약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그것도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네. 그건 소위 수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동 개입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동 개입이라는 게 소위 하나의 문구로 네, 네, 네. 공동 성명에 들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00년에 채택했던 네. 조러, 네. 그러니까 신북한 러시아 그 우호 협력 조약 예.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에서 나오겠지. 예. 그걸 뭐 자동 개입하고 뭐 동맹이라고 이런 표현들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전 분야에 있어서 협력은 과거 때보다도 훨씬 더 네.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전 분야의 장관들이 다 글쎄요. 갔습니다. 네. 뭐 국방, 외교, 심지어 보건, 뭐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이제 장관들이 그 함께 따라갔는데 보면 천연자원 뭐 환경부 장관도 가고요, 보건부 장관도 가고, 철도공사 사장도 가고요, 러시아에서 뭐 파트너십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서도 상응하는 관계인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한 군사 말고 경제 협력 전반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북한은 뭐 북미 수교를 통한 해법이라든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통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바꿨다고 보는데요. 이미 바꿨다. 우선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가 199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것이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북한 경제도 살리고 네.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게 강력히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 정상화라고 하는 게 예.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였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하노이 노딜. 정상회담 이후에 네. 그리고 특히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판문점 방문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 이후에 네. 저는 상당히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북한 외교 정책의 제1순위 프라이오리티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네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를 받게 되고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소위 같은 처지에 있는 너희들. 상황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셈이죠. 예. 거기다 부차적으로 중국이 도와주고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 두 강대국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를 해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네. 생존할 가능성이 열고 심지어 번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죠. 번영.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러시아하고 북한의 협력의 폭을 보면은 네. 전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베리아 개발하고 북한 개발을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에너지, 예. 그다음에
철도 철도.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예. 꼭 모스크바뿐만 아니고 예. 이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를 포함하는 네. 극동 지역에 있어서의 북한의 역할, 북한하고 협력 예. 이런 걸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예. 사실상 뭐 미국의 제재에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19 상황이 와서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새로운 지금 돌파구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